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제니스 씨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11월이 와가지고 매달 발표하는 거긴 하지만 이번에는 한번 스트리밍 사이트들에서 11월에 공개를 하는 그런 작품과 시리즈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일부 스트리밍 사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개드리는 작품 중에서 또 일부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에서 소개가 된다 해도 한국에서는 보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넷플릭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1월 초에 스탠리 쿠브릭 감독의 시계 태엽 오렌지, A Clockwork Orange가 소개가 되고요. 이외에도 플라툰, Boys in the Hood 이런 작품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스펙트라는 공상과학 작품도 소개가 되거든요. 이 작품들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작품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프루트베일 스테이션이죠. 이 작품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주연을 맡은 마이클 B 조던이나 아니면은 감독 라이언 쿠글러나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의미도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2013년 작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에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 9, 그러니까 1984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시리즈 도 이제 80년대에 서머 캠프를 배경으로 하는 공포 영화의 포맷을 땄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시리즈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시리즈죠. The Crown 시즌 4가 11월 15일 날 소개가 됩니다. 11월 22일에는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Machete Kills, 마세티 킬즈 2013년도 작품입니다. 11월 24일에는 런 하워드 감독의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엘러지라는 작품이 소개가 되는데 이 작품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연을 맡은 에이미 아담스하고 글렌 클로스가 뭐 연기도 잘하지만 벌써 뭐 후보에만 여러 번 오르고 아직 오스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두 배우 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극장에서 개봉을 안 하고 스트리밍으로 소개가 된 작품도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힐빌리 엘러지도 그런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는 루소 브라더스가 제작을 한 모술이라는 액션 영화가 넷플릭스 제작으로 또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루소 브라더스 하면은 이게 얼마 전에도 넷플릭스와 함께 소개한 액션 영화가 있잖아요. 익스트랙션이라고 크리스 햄스워스가 주연을 맡았었는데 그 영화도 약간 액션 몇 장면을 빼면은 그닥 이렇게 탄탄하지 못한 영화였기 때문에 모술이 어떨지는 좀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7일에는 슈퍼내추럴이라는 시리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리즈가 11월에 방송을 끝내거든요. 그래서 시즌 15인데 마지막 시즌까지 해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돼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슈퍼내추럴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보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 시리즈가 드디어 끝난다는 그런 소식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원래 슈퍼내추럴 방송은 CW라는 채널에서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11월 중에 마지막 방송이 될 예정이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에서 11월에 만날 수 있는 영화와 시리즈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아마존 프라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에는 아마존에서 007 영화들을 거의 다 만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1대 제임스 본드였던
션 커너리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되게 적절한 시기에 소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션 커너리보다는 라저 무어가 007 역할을 맡았던 그런 영화들을 극장에서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되는 작품 중에서 1982년도 작품이죠. A View to a Kill. 이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주제가를 듀란이 맡았었거든요. 이 007 영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소개가 되는데 제목만 들으셔도 알만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어플레인 1980년도 작품이죠. 브람 스토커스 드라큘라도 있고요. Dances with Wolves, 늑대와 춤을, The Cell도 있고요. 그리고 28 Days Later도 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소개되는 Boys and the Hood하고 플라툰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와호 장룡도 있네요.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도 소개가 됩니다. Dead Poets Society. Romancing the Stone도 있고 X-File 영화도 있네요. The X-Files, I Want to Believe. 그리고 11월 26일에는 밤쉘도 소개가 되네요. 이 영화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즈로는 11월 20일 날 Small X 시리즈가 시작을 하는데 이 Small X 시리즈는 저희가 그 뉴욕 영화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 시리즈는 좀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매주 한 에피소드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5개 에피소드가 소개되거든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 Lovers Rock하고 Red, White and Blue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러버스 락은 굉장히 잘 찍은 한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꼭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초부터 미스터 라저스 네이버후드를 또 소개를 해주는데 시즌이 1979년도에 소개됐던 시즌이래요. 이런 시리즈는 좀 유튜브 빼고는 자주 챙겨보기 힘든데 이렇게 아마존에서 보여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이 밖에도 스톡홀름이라는 시리즈가 시즌 1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커뮤니티 시트콤이죠. 그게 11월 8일부터 시즌 1부터 6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알렉스 라이더라는 시리즈가 시즌 1이 소개가 되고요. 넷플릭스에서도 소개가 된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시즌 9이 같은 날에 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NBC에서 오래전에 방영을 했던 시트콤이죠. 스크럽스가 시즌 1부터 9까지 소개가 되네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한국에서 접하실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가장 회자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더 맨달로리안이라고 시즌 2가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부터 에피소드 1이 소개가 됐는데 매주 한 편씩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12월 18일까지 에피소드 8편으로 시즌 2가 구성이 됩니다. 시즌 2에서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아직 소개가 안 된 상태였었는데 벌써 여기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맨달로리안에 대한 인기는 시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1월 17일에는 레고 스타워즈 홀리데이 스페셜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11월 27일에는 블랙 뷰티가 소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HBO Max. HBO Max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양의 영화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11월 4일부터 루니툰스가 1930년도에서부터 1969년도까지 발표된 그 만화 시리즈가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14일에는 둘리틀, 올해 개봉한 영화죠. 이 둘리틀 영화가 소개가 되고요. 11월 21일에는 언더워터, 이 영화도 올해 초에 개봉된 영화였었는데 이 영화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새로 시작하는
HBO Max 오리지널 시리즈인데요. The Flight Attendant라는 시리즈 방송이 시작됩니다. HBO Max의 오리지널 필름이 있는데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영화도 11월 26일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HBO Max에서 소개되는 예전 영화들이 있는데요. 11월에 이 영화들 중에서 보실 만한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은 2012년 작품이죠. Beasts of the Southern Wild. 이 작품 괜찮거든요. 요거 챙겨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크로니컬이라는 영화 아시죠? 2012년도 공상과학 영화. 이 영화가 그 디렉터스 컷으로 또 소개가 된답니다. 저도 디렉터스 컷은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1991년도 작품인 City Slickers도 있고요. 1997년도 작품인 Critical Care, 그리고 1995년도 작품인 Dead Man Walking, 1955년도 작품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이죠. 이 작품도 있고 2000년도 작품인 High Fidelity, 그리고 2012년에 소개됐던 Magic 마이크도 있습니다. 1993년도 작품인 Menace to Society도 있고 1984년도 작품인 The Never Ending Story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약간 B급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Prophecy라고 이 영화가 첫 번째 작품은 좀 괜찮았었거든요. 1995년도 작품인데 이 Prophecy가 조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후속편들이 5편까지 제작이 됐대요. 근데 1편부터 5편까지 다 보실 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5편까지 다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1편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3년도 작품인 A Perfect World도 있고 83년도 작품인 The Right Stuff, 96년도 작품인 Swingers도 있습니다. 2011년에 소개가 됐던 A Very Harold and Kumar 3D Christmas 영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게 그 확장판이라고 그러네요. Extended 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제가 Extended version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야지 되겠네요. Harold and Kumar 굉장히 재밌죠. 와이캐슬부터. 요 정도로 11월에 스트리밍 되는 영화들과 시리즈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니면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재미있는 작품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에서 지난 10월 23일 날 공개가 된 보랏 2편이거든요. 제목이 보랏 Subsequent Movie Fil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아마도 가장 짧고 괜찮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원래 1편은 2006년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제목으로는 보랏,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 문화 빨아들이기 이렇게 제목이 됐었는데 그게 벌써 14년 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2편이 소개됐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주연하고 작가 그리고 프로듀서를 맡은 사샤 베런 코엔이 게릴라식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정도까지 촬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새어나온 말이 몇 개 정도 있을 뿐이지 이 영화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프라임에서 9월에 발표를 했어요. 10월 중에 스트리밍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 영화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였죠. 그래서 이 영화가 10월 23일 날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시작했었는데 아주 난리가 났죠. 이 안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화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1편이 언제나 봐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였었다면은 2편의 경우는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상 선거 전에 이 영화가 소개되는 것을 굉장히 원했다고 그래요. 시기는 맞았지만 타임리스한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이긴 하지만 오래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편에서는 이제 보랏이 1편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영화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이게 나라 지도자가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러면서 카자흐스탄과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가져간 선물을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는 그 임무를 완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물이 뭐냐 하면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노 스타인 쟈니 더 멍키라는 진짜 원숭이죠. 원숭이를 그 부통령한테 전해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숭이를 데려오는 박스 안에 몰래 이제 보랏의 딸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딸 이름이 뭐냐 하면은 투타라는 딸이거든요. 그래서 15살이라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 카자흐스탄에서는 딸을 거의 이제 자식 취급을 안 하고 인정을 잘 안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헛간 같은 데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밖에를 구경하고 싶다고 몰래 이제 아버지 오는데 따라온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져서 딸을 미국의 부통령한테 상납을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아서 마이크 펜스나 아니면 마이크 펜스와 가까운 공화당 고위 관리자들에게 근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을 이 영화에서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웃기는 장면도 있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을 맡은 사샤 베런 코헨이 저렇게 하면은 조금 신변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그랬다고 그러네요. 1편을 촬영할 당시에는 거의 100회 정도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지만 2편을 찍을 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번 정도는 방탄조끼를 입고 촬영을 해야지 됐다고 그러네요. 보랏이 이 극 중에서 방문을 하는 곳 중에서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나온다는 공화당 행사가 있었어요. CPAC이라고 보수정당 행동회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자기 딸을 전달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행사장에 입장을 할 때 KKK단 아시죠? 흰 두건을 쓴 인종 차별주의자들 그룹인데 요 KKK 단원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얀 두건을 쓰고 들어갔는데 또 행사장 안에는 트럼프로 또 분장을 해가지고 딸을 들쳐업고선 들어가는 그런 깜짝 쇼를 해가지고 결국은 시큐리티 가드한테 고의 모셔서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또 그대로 찍혔죠. 이 외에도 무기 소지 자율화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은 집회에서도 컨트리송 가수를 또 변장하고선 출연을 해서 이상한 구호를 또 외치게 만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근방에 당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관련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사샤 베런 코헨을 알아본 거예요. 이 컨트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제 퍼지면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그 보수파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강제로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총을 쏘려고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행사 당시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피신을 했던 자동차까지 쫓아와서 주인공을 막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뒷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샤 베런 코헨이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살짜리 딸이 또 같이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24살의 불가리아 출신 여배우라고 그래요. 마리아 바칼로바라는 배우인데 영어권의 영화에는 지금 데뷔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천연덕스럽게 보랏의 딸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리뷰하는 그런 평론가들은 딸 역할을 맡은 여배우의 연기력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용감한 선택을 한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사샤 베런 코헨이 코미디언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좋은 것 같긴 한데, 거기에 장단을 잘 맞춰서 함께 연기를 하기가 배우로서는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이 여배우는 거기에 맞춰서 즉흥적인 연기도 잘 해주고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회자가 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진짜 스포일러거든요. 벌써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긴 했겠지만 보랏 2편을 그대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도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일단 계속 들으시든지 아니면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시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루디 줄리아니 아시죠? 원래 뉴욕에서 시장을 여러 번 역임을 한 바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의 퍼스널 로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극 중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보랏이 딸을 루디 줄리아니한테 바치는 계획을 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극 중에서 이 마리아 바칼로바가 뉴스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루디 줄리아니랑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조금 이상한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루디 줄리아니가 침대에 누워서 바지 속으로 자기 손을 집어넣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사샤 베런 코헨 캐릭터 보랏이 튀어나와서 줄리아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딸은 15살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그 덕분에 줄리아니는 놀래가지고 그 방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미리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줄리아니 역시도 뭐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인터뷰하느라 꼈던 마이크를 뺀 다음에 자기 셔츠를 제대로 바지에다가 넣는 중이었었다고, 너네들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변명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냥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도 너무 웃겼었고, 줄리안이나 뭐 트럼프나 다들 사샤 베런 코헨은 거짓말장이다,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영화 보시면은 그대로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과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샤 베런 코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CPAC 회의에 트럼프 분장을 하고선 나가려고 마이크 펜스가 연설을 시작하는 시간까지 5시간을 화장실에서 숨어서 기다렸었다고 그러네요. 이 밖에도 영화 촬영을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 겹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촬영이 또 겹쳤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담은 적이 있었는데, 영화 촬영하는 도중에 만난 시골에 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길거리가 텅텅 비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네 집에 따라가도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그 집에 어떻게 따라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뭐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이제 황당한 장면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진짜로 사샤 베런 코헨이 5일 동안 보랏 캐릭터로 이 두 사람과 같은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자기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되는 인물로는 이 영화 중간에 보랏이 자기 딸 투타를 베이비시터한테 잠깐 맡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베이비시터로 나온 분 이름이 제니스 존스라고 흑인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영화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도 그냥 다큐멘터리 정도로 이걸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비시터로 나온 제니스 존스가 굉장히 보랏한테도 그렇고 보랏 딸 투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많이 이제 달래주기도 하고 이해시키려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샤 베런 코헨도 자기 돈을 같이 이제 매치시켜서 주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이 작품에 출연할 때는 그냥 3,600달러 정도의 출연료만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인상 깊은 장면으로는 보랏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유대교 회당이죠, 시네가그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어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원래 사샤 베런 코헨은 절대로 영화가 촬영된 이후에도 출연에 이제 응해준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내용이면 뭐 조크식으로 촬영을 한 것이라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해준대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분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너무 인상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촬영 후에 이게 어떤 종류의 영화이며 뭐 때문에 찍은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 보시면은 이 할머니가 홀로코스트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직접 얘기를 하시는 그런 추가 장면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이 얘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런데 이 할머니 분이 성함이 주디스 팀 에반스라는 분인데, 영화 촬영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분한테 헌정한다는 그런 자막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친척들이 사샤 베런 코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당시에 이 영화가 어떤 건지 확실히 이해를 못한 상태였다 이러면서 이 영화 자체가 그 할머니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을 잘못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다고 그러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보랏 캐릭터가 유대인을 싫어하고 뭐 굉장히 여성을 비하하고 요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지만, 사샤 베런 코헨이 실제로 그런 뜻으로 이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1편에서도 마찬가지고 2편에서도 그렇고 보랏이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절대로 그쪽 언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극 중에서는. 이 사샤 베런 코헨은 실제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극 중에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고, 또 딸 역할을 맡은 마리아 바칼로바가 얘기하는 말은 불가리아어라고 또 그래요. 1편에서는 같이 출연했던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던 그 캐릭터는 아르메니아어로 말을 했었고, 2편에서는 또 고위 관리자로 나온 그 배우가 한 말은 루마니아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언어, 캐릭터에 맞지 않는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게 한 이유는, 사샤 베런 코헨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랏 캐릭터가 왔다는 이제 카자흐스탄은 실제 국가인데, 이 국가를 자꾸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이유 또한 카자흐스탄이 어디 있는지 아는 미국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부러 이 나라를 보랏의 고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실제 국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실제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1편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점은
2편이 나온다니까 카자흐스탄의 문화관광부에서 보랏 영화를 이용해서 관광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It's nic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랏이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을 빗대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실제로 관광을 유치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랏 1편의 경우는 굉장히 인기도 많았었고 평론가들로부터도 호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1편의 경우는 라튼 토마토에서 91%를 받았었고 메타스코어에서는 89점을 받았습니다.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서 7.3점 그리고 어디언스 스코어에서는 79%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보랏2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다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보실 만한 그런 코미디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가만히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디언스 스코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어디언스 스코어는 70%였고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서 6.9 그리고 메타스코어는 68점이었었고 라튼 토마토에서 평론가들이 준 퍼센트는 86%였습니다. 평론가들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뭐 1편에 비해서는 많이 점수가 내려간 편이죠. 그러면은 제 팝콘 지수도 한번 줘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랏 1편은 4점 만점에서 4점을 줬었거든요. 보랏 2편은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촬영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겠네 뭐 이런 측은함도 조금 느껴졌었고 그리고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미국의 단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놀랍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 이제는 뭐 뉴스에서나 아니면은 무슨 집회에서나 늘 볼 수 있는 그런 그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준 듯한 그런 씁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는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팝콘 지수는 2.5 되겠습니다. 2개 반. 하지만 이 영화에서 사샤 베런 코엔이 노력한 점은 굉장히 사줄만하고 그리고 투타로 나온 신인 여배우 있죠. 불가리아 출신의 마리아 바칼로바의 연기는 상당히 사줄만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샤 베런 코엔의 그 코미디 드립을 굉장히 잘 받아준 여배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마리아 바칼로바가 영화에 많이 더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JJ 팝콘 토크를 어디서 들으실 수 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 JJ 팝콘 토크는 아이튠스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메인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최근 에피소드는 유튜브와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피소드가 새로 업로드 될 때는 인스타그램에도 저희 계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jj_팝콘_토크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에피소드에서 다뤄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이디어나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할 예정이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히 이번 겨울도 함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